이 이야기는 한국의 범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풍부한 문화 유산, 음식, 그리고 예의 바르고 강한 예절 의식으로 잘 알려진 한국인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한국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곳으로 인식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한국이 여성에게 안전한 곳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들로부터 대낮에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일본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집중 조명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사회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바로 그 어두운 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충격적인 수준이며 한국이 특히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성에게 항상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렬한 경고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종 무시당합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성범죄는 만연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립니다. 결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폭행이 신화라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폭행 영상의 성적 대상화와 패티시즘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성폭행은 개인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부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까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종종 치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을 희롱하는 남성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대생들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혐오스러운 한국 대학 동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프리 사건입니다. 한국의 대학 동아리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대학 동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에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이르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는 과외 활동이나 학생들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성폭행 동아리의 존재를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런 동아리가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육기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동아리가 존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동아리가 여성들을 속여 남성 회원들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동아리 내 여성 회원이나 심지어 낯선 여성들을 노립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약물에 취하거나 혐오스러운 집단 폭행의 대상이 됩니다. 슈퍼프리는 이러한 동아리에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82년에 와사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이 동아리는 원래 사교 모임 동아리였습니다. 와사 대학은 다수의 장관과 기업 CEO를 배출한 엘리트 대학으로 유명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 명성은 곧 훼손되었습니다. 이 슈퍼프리 서클이 폭행 동아리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을 위한 평범한 모임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학생이 주최자가 되면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와다 시니치는 1995년 2학년 학생이었을 때 이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슈퍼프리는 다른 어떤 대학 동아리와도 다른 악명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와다 시니치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93년에 도쿄 대학에 입학할 계획이었지만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와사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습니다. 와사는 그곳에서 슈퍼프리 동아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파티에서 여성들과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누가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와다는 이 서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결국 주최자가 되었습니다. 슈퍼프리는 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서클들과 연합하여 공동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도쿄, 특히 롱기 지역의 클럽에서 열리는 빈번한 레이브 파티였습니다. 와다는 범죄 활동을 숨기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열성적인 신입생들에게만 티켓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슈퍼프리의 겉모습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학 동아리처럼 보였지만 슈퍼프리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와사 대학뿐만 아니라 도쿄 주변의 다른 명문 대학 출신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5개 지부 30명의 직원, 심지어 도쿄의 사무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포한 티켓은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와다는 연간 약 1천만 엔, 약 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여성이었습니다. 슈퍼프리는 특히 덜 명문인 대학의 젊은 학생들과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여성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롱기 파티에 참석하면 도쿄의 고급 라이프 스타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사와 피해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수사관 타오는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과 전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쿄의 대형 대학에 다니지 않는 여성들이 레이브 파티 광고 전단지를 보고 도쿄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한다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집단 폭행에 동의했으며 슈퍼프리 회원들과 연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방식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모든 손님과 회원들은 클럽에서 레이브 파티를 열고 특정 여성들을 취하게 만든 뒤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여성들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강요받았고 그 후 화장실에서 슈퍼프리 회원들이 차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권력구조 와다 자신은 집단 폭행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와다는 집단 폭행을 회원들 간의 단결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와다는 이 끔찍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원이 아니라고 회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의 말을 논리적 사고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조직적인 범죄는 클럽 화장실뿐만 아니라 골목길, 계단, 호텔, 심지어 와다나 회원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가장 취약하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그들의 음료의 90%에 가까운 강한 보드카를 섞거나 약물이 없으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더 자주 회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전술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키시모토라는 회원은 피해자들을 진정시키고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수년간 경찰의 레이더를 피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다와 13명의 슈퍼프리 회원만이 이 세 건의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성이 용감하게 비슷한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체포된 이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믿었고 협박이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처벌과 결과 와다는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28개월에서 10년까지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와다의 형량은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안하며 탄원했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세 건의 신고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도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와다는 2003년에 항소했지만 2005년 6월 도쿄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와다와 다른 이들은 일본 대법원에 상고를 시도했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와다는 2017년에 형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보다 일찍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현재 오사카에 거주하며 이름과 주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변화 이 사건은 한국의 성폭행법 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집단 성폭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형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강도의 최소 형량이 5년인 반면 성폭행은 2년에 불과했던 형량의 불균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재산의 가치가 법의 눈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내각수석 비서관이었던 야스 후쿠다는 2003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여성들은 나를 범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성들은 팬더와 같기 때문에 여성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병적인 발언입니까? 후쿠다는 그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성폭행을 옹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적 맥락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일부 남성들이 성과 폭행을 바라보는 악명 높은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레이프맨은 침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모토를 가진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고객을 위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남성들에게 즐겨지고 있습니다. 한 만화 수집가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 남성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 여성들에 대한 지배감을 잃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후 시기는 그들을 패배감과 불명예로 남겼고 일부는 이런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이를 모방함으로써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청 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문제. 한국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법체계 내에서 논쟁의 주제입니다. 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성차별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2014년 신주쿠 거리에서 수십 명의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고 치마가 허리까지 올라간 상태로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금한 것으로 보고되어 누군가가 그들의 음료에 근육 이완제나 마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여자대학 학생들로 그날 아침 마이대학 테니스 동아리의 남성 회원들과 테니스를 쳤습니다. 마이대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마무리. 모든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의 회복과 다른 여성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